안녕하세요. 대기업 입사 17년 차인 40대 여자입니다. 어렸을 때 봤던 동화들 중에 엔딩이 이렇게 끝나는 게 종종 있었죠. 결혼을 해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공주님과 왕자님이 등장하는 이야기들 거의 이렇게 끝났잖아요. 근데 나이가 들어 저도 공주님과 왕자님이 해서 행복해졌다는 결혼도 하고 보니 그 동화라는 게 참 다른 의미로 아이들에게 유해하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혼이 당연히 행복한 결말이라는 왜곡된 인식을 자연스럽게 안착시켜주는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요. 물론 순진하게 동화 이야기를 현실에서 그대로 기대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렸을 때부터 어떤 결혼은 행복은 고사하고 평범한 인생도 아니면 모멸감이 드는 나락의 입구가 될 수 있다는 걸 배웠으면 지금의 내 인생이 달라질 수 있을까라는 이런 상상을 간혹 하곤 합니다. 동화 속 주인공이 숲속 오두막에서 온갖 동물 친구들과 함께 생활하는 것처럼 저희 집도 제가 어려서부터 동물이 없었던 적이 없었어요. 강아지, 고양이, 앵무새, 토끼, 집안 식구로 웬만한 동물들은 다 들여봤죠. 가족들 모두 동물을 워낙 좋아하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그 동물들은 저희 아버지의 친구들이었거든요. 아버지께서는 제가 유치원생일 때 사고로 왼쪽 다리에 마비가 오셔서 일을 그만두시고 집에서 살림을 시작하셨고 어머니께서 가장이 돼서 일을 하셨는데 아무래도 오전 오후 내내 저나 동생은 학교에 가고 학원에 가고 어머니도 직장에 나가시니까 아버지 혼자 집에서 얼마나 적적하셨겠어요. 처음에는 동물을 집에 들이는 걸 환영하지 않던 아버지께서도 실내 생활이 지속되면서 우울해하시던 아버지를 위해 어머니가 데려온 강아지와 함께 시간을 보내시면서 점점 활기를 되찾기 시작하셨죠. 어려서부터 늘 동물과 함께 생활해서인가 요상한 고정관념이 생겼는데 그건 바로 동물을 사랑하고 잘 아껴주는 사람 중에는 나쁜 사람이 없다라는 생각이었어요. 왜 간디가 한 나라의 위대함과 도덕적 진보는 그 나라에서 동물이 받는 대우로 가능할 수 있다라고 했다잖아요. 가장 약하고 말도 못하는 짐승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그 나라 국민들의 수준이 보인다는 거죠. 어렸을 때 자란 환경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이 생각이 얼마나 뿌리 깊게 내렸으면 나중에 이렇다 저렇다 하는 상대 다 마다하고 동물을 치료하는 수의사와 만났을까요? 회사를 입사하고 제일 처음 친해진 사수님이 있었는데 사수님이었지만 저와 나이 차이도 얼마 안 나고 사람이 워낙 성격이 좋아서 언니 동생 하면서 잘 지냈었어요. 소문난 마당발이기도 해서 저한테 아는 남자들이 직업별, 성격별, 얼굴 타입별로 좌르르 있으니까 늘 누구 만나고 싶으면 이 언니한테 받으라고 했었거든요. 평소에는 그냥 웃어넘기곤 했는데 어느 날 이 언니가 제게 수의사를 소개시켜 준다는 거예요. 얼굴도 키도 머리도 다 평균 이상이고 수더분하니 성격도 좋아서 괜찮다고 특히나 집안도 형편이 넉넉해서 30 초반 이른 나이에 일찍 개인 동물병원 개업해서 자리 잡았다고 말이죠. 처음에는 스펙이 좀 부담스러울 정도로 빵빵해서 덥석 그 제안을 받아들이지 못했지만 그래도 만나나 보자 하는 생각에 나를 잡아 얼굴을 보게 됐어요. 그 언니의 말대로 외모도 키도 목소리도 다 좋긴 했는데 무엇보다 저는 처음 만난 날 나눈 대화가 아직도 생각이 나네요. 자연스럽게 그 사람 병원 얘기에 대해 말하다가 제가 동물을 좋아하고 늘 집에는 동물이 있었을 정도였다고 하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했는 줄 아시나요? 아, 그럼 미정 씨 가족분들 모두 고생하셨겠네요. 그렇긴 하죠. 동물을 키운다는 게 쉬운 건 아니니까요. 그렇기도 한데 키웠던 동물이 많은 만큼 많은 이별을 하신 거잖아요. 이 말을 듣는데 머리가 띵 하더라고요. 늘 집에 동물이 많았다는 얘기를 남들에게 하면 100이면 100 키우기 힘들었겠다. 가족들이 다 동물을 좋아하나 보다. 이런 얘기만 들었었거든요. 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였고요. 근데 정말 가족으로 스쳐 지나간 동물이 많을수록 그만큼 고통스러운 이별도
가슴 한구석에 묻어놓는 그 아이들의 무덤도 늘어가는 게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먼저 알아주고 진심으로 고생했겠다. 그렇게 말해주는 그 사람을 보고, 아, 이 사람은 뭔가 다르구나 했습니다. 첫 만남에서부터 제 마음이 기울기 시작한 거죠. 저희는 2년의 연애를 했는데 그 사람은 어찌 보면 집안의 서포트로 별다른 고생 없이 공부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과 대학 졸업 후 몇 년 지나지 않아 개업을 할 수 있었다는 사실만 놓고 보면 온실 속 화초처럼 자라온 사람이란 느낌을 주긴 했지만 실제로는 참 수더분한 사람이었어요. 모르는 사람이 보면 개천에서 용나서 힘들게 그 자리까지 올라온 수재의 느낌이랄까요? 정석 엘리트라기보다는 이웃집 친근한 동물병원 원장님 느낌이 나서 오히려 그게 더 매력적이었죠. 저희가 진지하게 만나게 되면서 결혼 이야기가 오고 가기 시작했는데 남자는 제 부모님을 만났을 때 그날 바로 저희 아버지가 타신 휠체어를 제게 넘겨받아서 자연스럽게 몰 정도로 친화력이 좋기도 했고요. 그런 사람과 만나면서 인간적이고 평범한 연애만 하던 제가 결혼을 앞두고 열 손가락 중 빈틈이 없을 정도로 휘황찬란한 반지에 저도 발목이 시큰거려서 못 신는 높은 하이힐, 1,000만 원은 우습게 호가하는 시계와 돈이 있어도 잘 살 수 없다는 명품 가방을 맨 시어머니를 만났을 때 얼마나 위화감을 느꼈겠어요. 그 사람에게 프로포즈를 받고 처음 시부모님을 만나 뵙는 날, 사업을 하는 시아버지와 친정에 재산이 많다던 시어머니가 있는 시댁이 경제적으로 여유롭다는 건 얼핏 알고는 있었습니다. 근데 이름난 호텔 레스토랑에서 돈칠한 냄새가 팍팍 나는 시부모님을 마주했을 때 압박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죠. 아, 어쩌면 정말 드라마처럼 아무리 잘난 대기업 다니는 상대라고 해도 우리 아들은 못 줘. 라는 일을 겪을 수 있겠다는 상상이 제 머릿속을 빠르게 스쳐 지나갔죠. 근데 그런 상상이 허무할 정도로 그날은 별다른 일이 일어나지도 않았어요. 정말 식사만 하고 소소한 대화만 나눴거든요. 그래도 며느리 되겠다고 온 사람인데 이것저것 물어보신 것 없이 그냥 남동생이 경찰이라면서요? 부모님이 든든하시겠네. 라는 말처럼 결혼 얘기와는 크게 연관이 없는 그런 일상 대화만 했었어요. 식사 내내 뭔가 관찰당하고 있다는 느낌이 오는 시어머니 눈빛에 몸이 살짝 저리긴 했지만요. 그날 집에 와서 제 생각과는 반대로 오히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니 심적으로도 여유가 있어서 어떤 조건이든 아들이 좋다는 상대라면 범법자만 빼고는 다 오케이인 건가 싶었는데 아니 오히려 황금으로 찬 단지가 많을수록 그중 텅 빈 단지 하나가 눈에 확 띄어서 그 단지를 채우기 위해 독이 오를 대로 오르는 법인가 보더라고요. 호텔 레스토랑에서 만남은 맛보기였습니다. 그날이 있고 며칠 후 그 사람이 부모님이 네가 마음에 드는지 한 번 더 보자고 이번엔 집으로 초대하신다더라 라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이때 얼핏 어쩌면 그날 호텔 레스토랑에서의 식사가 1차 테스트였나 보다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초대를 받고 간 시댁에서 시어머니에게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아, 이번이 2차 테스트구나 했죠. 내가 미정양한테 결혼해서 가족으로서 내 며느리로서 부탁할 건 딱 한 가지예요. 나 이래봬도 꽉 막히고 경우 없는 여탈 시어머니 아니야. 그냥 딱 한 가지. 우리 준호가 우리 집안 3대 독자인 건 들었죠? 나도 이 사람도 정말 힘 닿는 대로 자식 낳고 길러서 복작복작 행복하게 사는 게 꿈이었는데 내가 원체 몸이 약해서 그 꿈을 못 이뤘어. 강씨 집안 좋은 유전자, 좋은 피를 더 못 버뜨린 게 내 천추의 한이에요. 준호도 외동으로 외롭게 자랐고 그러니까 미정양 내 아들이랑 결혼하면 최소한 나한테 손주 3명은 안겨줬으면 해요. 그렇게 해줄 수 있겠어요? 왜 그때는 이 말이 심각하게 와닿지 않았을까요? 33, 적지도 않은 나이였던 제가 아니랬죠. 웃으면서 하는 이 말이 그저 여느 부모님들처럼 얼른 손주를 보고 싶고 수많은 가족들 틈에서 노후를 보내고 싶은 마음이겠거니 했습니다.
저 또한 결혼해서 띵크족으로 살 것도 아니었고 상황이 허락한다면 둘은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덩달아 웃으면서 저는 아이 낳으면 인구 부족으로 시끄러운 나라 애국도 하고 어머님 소원도 들어드릴 수 있겠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결혼할 때 시댁에서 신혼집도 좋은 아파트로 마련해 주시고 저희 부모님은 혼수를 꽉꽉 채워주시고 이제 나도 동화 속 주인공처럼은 아니지만 결혼으로 인해 조금이라도 더 행복한 인생에 다가서는구나. 내 인생이 조금 더 완성해 가는구나 했는데 제 결혼은 목표 지점을 향해 가는 게 아니고 오히려 경로를 이탈한 사고와도 같았다는 생각이 이젠 드네요. 시어머니는 뭐든 손주를 빨리 보는 게 우선이라고 하신 분처럼 남편과 결혼하고 신혼여행에 다녀오자마자 제게 허니문 베이비 기대해도 되냐고 부담을 팍팍 주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한 석 달 정도 지났을까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좋은 소식 없냐며 하루에 한 번씩 제게 연락을 하기 시작하셨죠. 그리고 반년이 지났을 때는 일은 언제 그만두냐고 네가 일을 해서 애가 안 들어서는 게 아니냐며 제가 은근히 일을 그만두길 바라셨습니다. 처음에는 제 몸을 생각해서 걱정하시는 척 하더니 나중에 나의 그까짓 동네 구멍가게나 다름없는 회사라고 하시며 너도 나름 열심히 공부해서 그 회사 들어가는 건 알겠는데 그래도 남편이 동물 닥터고 이 시애미가 이렇게 언제 손주 보나 노심초사하는데 너는 꼭 그 회사를 다녀야겠니? 네가 솔직히 벌어봤자 달에 얼마나 벌겠어. 준호 혼자 외벌이해도 충분히 먹고 살지. 라며 거리낄 것 없이 저를 깎아내리기까지 하셨어요. 잘난 수의사 아들의 집안 형편도 넉넉하니 대기업 다니면서 푼돈 버는 며느리 우습다 싶었던 거겠죠. 근데 제가 고작 결혼하고 나서 애 낳겠다는 이유로 그만두려고 몇백 대 일을 뚫고 입사를 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코웃음 치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한테 에세스 낳았으면 좋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요새 애 하나 낳아서 대학 졸업할 때까지 평균적으로 얼마나 드는지 아세요? 애가 셋이면 세 배로 들 텐데 그 돈 어머님 아들이 동물들 상대해 가면서 버는 돈으론 역부족이에요. 저도 힘 닿는 곳까진 벌어야죠. 애들을 대충 키울 것도 아니고 그래도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 키우고 싶은데 그렇다고 평생 저희 애들 어머님 아버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도 아니잖아요. 그쵸? 이렇게 말해도 앞에서만 입을 꾹 다무셨지 뒤돌면 또 까먹고 제게 임신 문제로 말이 참 많으셨습니다. 결혼하고 7년 동안은 종종 내가 며느리인지 애 낳으러 들어온 기계인지 모르게 시어머니는 제 몸에 있는 버튼을 하나 꾹 누르면 아이가 쑥 나온다는 걸 기대한 사람처럼 수없이 버튼을 누르고 왜 안 나오냐 돈 먹은 자판기 차듯 압박을 하셨죠. 정말 그 7년 동안 아직도 등골이 오싹해지고 입맛이 뚝 떨어지는 일화가 하나 있는데요. 제가 결혼하고 4년 정도 지났을 때 그해 제가 여름을 좀 심하게 탔었어요. 회사 같은 팀에 그만둔 직원만 2명이라서 그 자리 채우느라 고생도 좀 했고요. 그래서 살도 2주 사이에 5kg 정도 빠지고 좀 병든 닭처럼 시름시름 거렸는데 시어머니는 이게 단순히 과로나 더위를 먹은 게 아니라 다른 징조가 아닌지 의심하셨나 봅니다. 그때는 시어머니의 닭달에 부모님 말이면 껌뻑 죽던 남편도 좀 기다려달라 눈치 주지 마시라고 단호하게 말을 해서 대놓고 제게 말은 못하셨지만 은밀하고 소름 돋는 방법으로 저를 감시하고 계셨어요. 하루는 시어머니께서 연락도 없이 찾아오신 겁니다. 근데 와서 그냥 저 한 번 보고 화장실 한 번 쓰신 후에 1시간도 안 있다가 그냥 가셨어요. 그리고 그 후 한 달 조금 안 됐을 때 다시 한 번 집으로 오셨죠. 마주보고 차를 마시다가 그때 택배가 와서 제가 현관으로 나가서 물건을 받고 거실로 돌아왔는데 시어머니가 안 보이시는 겁니다. 혹시 화장실에 가셨나? 생각하고 택배 박스를 안방에 놓고 오려고 들어갔는데 안방 화장실 문이 열려 있고 시어머니께서 그 안에서 화장실 수납장을 활짝 열고 그 속을 보고 계신 겁니다.
뭐지 싶었어요. 일단 거실 화장실을 내버려 두고 안방 화장실에 들어가신 것도 그렇고 뭐 화장실에 쓰실 수는 있지만 만약 휴지가 없어서 수납장을 열어서 확인을 한데도 아니 볼일 볼 때 문 활짝 열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저는 누가 들어온지도 모르고 화장실 수납장에 머리를 아예 넣을 것 같은 시어머니의 뒷모습에 대고 물었습니다. 어? 어머님, 거기서 뭐 하세요? 뭐 찾으세요? 분명 제 목소리에 시어머니께서 놀라실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저를 돌아보는 시어머니의 표정은 당당하다 못해 도리어 어딘지 화가 나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수납장 속과 제 얼굴을 번갈아 보시더니 그러시더군요. 난 또 몇 주 내내 병든 닭 마냥 매가리가 없어서 혹시나 했는데 저번보다 패드 양이 줄었구나. 이게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가시나요? 저도 듣자마자 바로 이해하지 못했네요. 시어머니가 유심하게 들여다본 수납장 속 생리대와 저번이라는 게 약 한 달 전 시어머니가 연락도 없이 방문한 날짜라는 걸 가만히 생각해 보니 그 말뜻을 알아듣고 경악할 수밖에 없었죠. 그때쯤 제 컨디션을 보고 혹시나 임신은 아닐까 했는데 얼마 전 임신 닭달 문제로 아들한테 한 소리 들은 게 있어서 까놓고 물어보지도 못하셨던 거예요. 조용히 은밀하게 제 임신 사실을 알아내기 위해 한 달 전 저희 집에 와서 저희 집 화장실 수납장 속에 있던 생리대 개수를 확인하고 가셨고 이제 와서 그 수가 줄었나 확인하신 겁니다. 안 줄었으면 임신일 확률이 높아지고 줄었으면 아니니까 그걸 보고 판단하시려고 한 거예요. 이게 믿어지시나요? 아니, 주변의 며느리 임신인지 아닌지 확인하려고 화장실에 있는 생리대 개수를 확인하는 시어머니가 있다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이런 짓까지 하실 거면 차라리 까놓고 물어보는 게 나을 텐데. 그저 무슨 방법으로든 제 임신 사실을 확인만 하면 장땡이란 태도가 도무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제가 그 자리에서 뻥쪄 있다가 어머님, 차라리 저한테 그냥 물어보세요. 뭐 그런 것까지 확인을 하세요? 라고 하니까 왜? 같은 여자끼리 이 정도도 확인 못하니? 나는 네가 우리 집 화장실에 뭐 있나 확인해도 아무렇지 않던데. 라고 뻔뻔하게 나오는 겁니다. 너무 기분이 나쁘고 모멸감까지 들더라고요. 임신 확인 문제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이런 것까지 까발려줘야 하나 이게 당연한가 싶은 마음에 어처구니가 없었죠. 그래서 제가 뭘 했게요? 며칠 후 시댁으로 택배를 보냈습니다. 이미 폐경기가 지난 나이의 시어머니에게 생리대를 보낼 수는 없고 디펜드, 성인용 기저귀를 보냈어요. 물론 제가 보낸 택배가 목적지에 무사히 도착했다는 문자를 받은 날 무섭게 시어머니께서 제게 전화를 해서 고함을 치셨죠. 야, 이거 뭐야? 너, 내가 네 집 수납장 그거 좀 봤다고 나한테 시위하니? 나 엿먹이는 거야, 뭐야? 나 이딴 거 필요 없는데 대체 무슨 정신머리로 보낸 거야? 네? 아니요. 그럴 리가요, 어머님. 기분 나쁘셨어요? 저는 도무지 우리 어머님께서 임신 그거 여부 판단하느라 그런 짓까지 하셨을 거라 생각이 안 들었어요. 뭐 나이도 있으시고 그런 경우가 여럿 있다는 소리를 들어서 혹시나 그날 어머님께서 차마 제게 말 못한 실수를 하셔서 수납장에서 급하게 대체할 걸 찾으신 건 아닌가 싶어서요. 정말 순전히 어머님 걱정하는 마음에 혹시나 필요하지 않으실까 해서 보낸 거예요. 어머님, 기분 나쁘게 해드렸다면 정말 죄송해요. 그래도 같은 여자들끼리, 가족들끼리 이 정도는 걱정할 수 있잖아요. 제가 들어도 참 가증스러운 사과였어요. 죄송하다는 말을 수백 번 했지만 제가 느꼈던 수치심을 시어머니도 비슷하게 느꼈다는 생각에 통쾌하긴 하더군요. 그동안 임신 못한다고 지금 당장 애 들어서도 노산이고 노산일수록 태아한테 이상 생길 수 있다. 없던 불안감까지 키우고 이럴 거면 차라리 너한테 결혼하면 일 그만둔다는 각서 받아둘 걸 그랬다고 천추의 한이라고 눈치를 주고 이래서 조금이라도 더 어린 여자가 시집 와야 한다고 수도 없이 저를 깎아내렸던 시어머니에게 쌓인 것도 있어서 그때는 저도 좀 세게 나갔네요.
정작 저희 부모님은 제게 너무 조급해하지 말라고, 그런 걸로 스트레스 받으면 오히려 건강을 망친다고 조언과 위로를 해주시는데, 이쯤 되면 결혼하고 나서 내내 임신 소식이 없었다면 왜 병원에 가보지 않았냐고 물어보실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당연히 가서 검진을 받았었죠. 그 검진 받는 타이밍이 누구누구 씨 덕분에 계속 늦춰져서 문제였지만요. 저는 결혼하고 2년 차까지 도무지 임신 소식이 들려오지 않자 남편에게 병원에서 검진을 받아보자고 제안을 했었어요. 물론 시어머니가 옆에서 절 조급하게 만든 것도 있지만 저도 아이를 갖고 싶었고, 또 정작 힘들게 낳는 사람은 저인데 조금이라도 몸에 부담 덜 가게 저도 한 살이라도 더 젊을 때 낳고 싶었으니까요. 근데 검사를 받자던 제 말에 남편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아, 됐어. 창피하게. 그런 검사를 어떻게 받아? 당신이 괜히 흘려들어도 되는 우리 엄마 말 다 주워들어서 조급하고 불안한 거야. 생길 때 되면 어련히 생길까? 참으로 속 편한 소리 아십니다. 정말 남 얘기처럼 말하죠? 대체 언제 손주 안겨줄 거냐고 시어머니 손에 들들 볶이는 건 저인데, 정작 아들이란 사람이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는 태평한 소리나 하고, 제가 불임 검사 얘기만 하면 손사래를 쳤어요. 그렇게 검사 받고 싶으면 당신만 가서 받으면 되잖아. 왜 싫다는 사람까지 끌고 들어가려고 해? 임신은 뭐 나 혼자 하니? 나 혼자 할 수 있었으면 벌써 했지. 근데 아니잖아. 당신 잊었나 본데 나 의사야, 의사. 내 몸은 누구보다 내가 더 잘한다고. 어차피 이런 검사하면 100이면 100 다 여자 몸에 문제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당신이나 가서 실컷 검사 받고 와. 이보세요. 사람이 아니라 네 발로 걷는 동물 진료만 봐서 감이 떨어졌나 본데, 여자 불임 통계가 남자보다 수치가 높은 이유는 애초에 병원 가서 검사 받는 성별이 여자가 월등히 많아서 그런 거야. 지 입으로 의사라면서 그런 것도 몰라? 아, 불임 검사보다 중성화 수술이 더 익숙한 의사님이라서 좀 헷갈리셨나? 지금 당신 나이에 불임 조짐이 있어도 그거 부끄러운 거 아니라고. 얼른 부모님께 손주 보여드리고 싶지 않냐고. 나중에는 아예 통계 자료까지 보여주면서 회유도 설득도 해보긴 했지만, 이 인간 남자의 자존심 운운하며 제게 당신 남편을 그렇게 못 믿냐고 검사는 싫다고 고집을 부리네요. 제가 그럼 이제부터 감기가 걸리고 독감이 걸리고 식중독이 걸려도 사나이 자존심 운운하면서 병원 갈 생각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건 또 다른 얘기라네요. 이 말도 안 되는 논리와 고집을 저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아 저보다도 더 제 임신을 기원하는 지원군에게 말을 해봤습니다. 당연히 시어머니였죠. 근데 제게는 무슨 애를 빚진 사람 마냥 굴던 사람이 남편이 검진을 안 받는다고 고집을 부린다고 하니 뭐라 하셨을까요? 남자는 원래 그런답니다. 그럴수록 제가 살살 달래서 병원까지 끌고 가야 한다고요. 아니, 저라고 내 몸에 이상이 있고 의학적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인정하는 게 쉬울까요? 저도 무섭고 저도 떨렸어요. 근데 훗날 내 자식, 내 피와 살로 만들어진 내 자식을 만나기 위해서라면 뭐가 진짜 자존심이냐고요. 이때부터 슬슬 저도 임신 준비에 마음이 뜨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이렇게 갈등을 빚으면서 임신을 한다 한들 임신을 하는 과정에서 틀어진 부부 사이에서 힘들게 태어난 아이가 과연 행복할까 싶은 생각에 그맘때쯤부터 부쩍 생각이 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1년, 2년이 지나도 소식이 없자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판다고 시어머니께서 직접 난임 전문 클리닉에 예약을 해서 남편에게 더 이상 못 기다린다고 가서 단판을 지어서 무슨 결과든 받아오라고 불효령을 내리신 거예요. 그렇게 거의 반강제적으로 검사를 받았는데 이건 또 무슨 일인가요? 검사 결과 저는 평균보다 자궁 크기가 조금 작을 뿐이지 별다른 문제가 없었어요. 문제는 남편이었죠. 일단 남편의 정자수가 평균보다 현저히 적었고 운동성도 떨어져서, 쉽게 말해 안 그래도 별로 없는 정자들 중에 정상인 정자의 개수도
과반수가 안 된다는 거였어요. 검사 결과를 듣고 나서 남편은 한동안 멍하니 아무 말도 못 하더라고요. 충격이 셌는지 저희 둘의 검사 결과에 따른 난임 치료와 인공 수정에 대한 설명을 의사에게 들을 때도 말이 없더라고요. 내 생각보다 이 사람이 정말 놀랐나 보다 했는데, 근데 남편은 집에 들어오자마자 치료도 시험관도 다 안 한다고 하면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 거 안 해도 운동하고 술, 담배 끊고 몸 관리 잘하면 돼. 나 정말 당신하고 자연스럽게 병원에서 이런저런 치료받고 시술 받으면서 아이 갖고 싶지 않아서 그래. 그러니까 나 한 번만 믿어줘. 내가 꼭 내 몸 상태 최상으로 끌어올릴게. 이렇게 말했던 남편이 과연 식이 조절과 금주, 운동만으로 자연 임신이 가능했을까요? 아니, 일단 이 중 하나 지킨 게 없는데 택도 없는 소리였죠. 원래 남편은 결혼 전 술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몸에 안 받는다며 기피했고 그 점이 제가 남편에게 호감을 느낀 장점들 중 하나였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결혼 전 술 안 좋아한다고 안 한다고 하는 상대의 말을 너무 맹신하지 마세요. 갑자기 본인에게 딱 맞는 술을 찾았다고 하며 제 남편처럼 아, 나는 양주 체질인가 봐 라고 하며 평균 일주일에 4번은 술에 취해 들어오는 알코올 쓰레기가 될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 처음에는 본인이 한 말을 지키려고 한 사람처럼 한 열흘 연속으로 맨정신으로 집에 들어오더군요. 그래서 정말 이제라도 몸 관리를 하려나 했는데 개뿔. 나중에 집에 있던 음주운전 적발 통지서를 보고 면허가 정지될 정도로 술에 취했었다는 사실을 제게 들켰죠. 어째 차를 안 가지고 다닌다 했는데 참나 정말 가지가지 하지 않나요? 걸리고 나서는 마치 저와 한 약속은 없었던 것처럼 대놓고 술을 마시더군요. 또 옷 드라이 클리닝을 맡기려고 제 옷과 남편 옷을 정리하던 도중 남편 바지 뒷주머니에 있던 쪽지에 적힌 번호가 강남 룸살롱 번호라는 걸 알았을 때 이제는 술만 마시는 게 아니라 아예 여자들을 끼고 노는구나 하는 생각에 이 사람과 나 사이에 아이를 갖는다는 게 어쩌면 불가능한 게 아니라 애초에 시도도 해서는 안 될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요. 그래도 남편에게 문제가 있다는 검사 결과를 안 후에는 시어머니도 남편도 이전만큼 저를 이 문제로 쪼지 않았는데 그 방파제마저 무너지는 일이 있었네요. 결혼하고 5년 만에 제가 임신을 하게 됐었거든요. 물론 100% 자연 임신이 불가능한 불임은 아니지만 어렵다고 알고 있었는데 생각지도 못하게 찾아온 소식에 저도 남편도 시어머니도 모두 놀랐죠. 남편은 내가 뭘 했냐고 나한테 문제 없던 게 맞다고 하면서 좋아했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3달도 안 돼서 제가 조기 유산을 한 겁니다. 몇 번 만난 적도 없는 산부인과 의사도 초기 유산으로 유산될 태아는 무슨 조치를 취했어도 유산될 원인이 높다고 너무 자책하지 말고 힘내라고 절 위로해 줬는데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제 초기 유산은 지금까지 임신이 안 되어 왔던 것도 몸에 문제가 있는 것도 저라는 걸 어거지로 입증하는 증거가 됐어요. 그때부터 시어머니는 아이 불임의 원인이 저라고 생각을 하셨고 제게 어떻게든 남편을 설득해서 인공 수정이라도 하라고 다그치셨습니다. 근데 남편이 그렇게 싫다고 완강하게 나오는데 뭘 어떻게 하라는 건가요? 시어머니는 봤지? 문제 있는 사람이 해결하는 거야. 너 한번 네 새끼 잃었으면 더 절박해져야 하는 거 아니냐? 라고 했고 저는 그 말에 한숨을 푹 쉬면서 말했어요. 어머님, 초기 유산을 했다고 제 몸에 이상이 있는 게 아니라고 의사가 말했다는 거 들으셨잖아요. 따지고 보면 어머님 아들이 자연 임신한다고 금연금주한다고 했던 거 지켰으면 이런 일 안 생겼을 수도 있고 그 사람이 집안에서 담배 피워서 만약 제가 간접 흡연으로 조기 유산한 거면 어쩌시로 그렇게 말하세요? 유산을 오로지 제 책임으로 돌리는 남편에게도 내 뱃속 태아 나 혼자 만든 거 아니고 당신도 같이 만든 거라고 절반은 당신 책임이라고 말했고요. 아주 찰나의 시간 동안 했던 임신이었지만
유산이라는 상처를 입은 제게 단 한마디의 위로도 걱정도 없는 인간들에게 더 이상 그 어떤 기대도 없었어요. 저는 그때부터 천천히 그 인간들에게서 벗어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과거에 저는 이혼에 대한 안 좋은 편견이 있었어요. 일단 어렸을 때부터 제 주변에 이혼을 했다는 사람이 없는 환경에서 자라 이혼이라는 게 참 먼 이야기 같았거든요. 대학에 들어가고서야 이혼 가정이 먼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어렴풋이 알게 됐는데 이미 이전에 자리 잡은 고정관념은 쉽게 바뀌지 않았죠. 이혼이라면 뭔가 인생에 있어서 오명, 지워지지 않는 아픈 기록이라고 생각을 했기에 이제 내 이야기가 될 이혼이라는 걸 결심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던 와중 아직도 이게 무슨 타이밍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유산한 후에 이제 본인 몸에는 아무 이상 없다는 게 입증됐다 믿은 건지 이전보다 술도 더 마시고 다니고 담배도 더 피던 남편이 어느 순간부터 속이 안 좋다는 말을 자주 했어요. 근데 왜 술 왕창 마시고 숙취가 심하면 뱃속에 난리가 날 때가 있잖아요. 저도 당사자인 남편도 술은 안 달고 사는 날이 거의 없으니 숙취 때문이겠거니 했었죠. 근데 이게 제가 보기엔 단순히 숙취 같지가 않더라고요. 아니, 숙취가 며칠 내내 가고 탈수까지 와서 수해까지 맞는데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잖아요. 제가 괜히 숙취 해소 음료나 지사제로 버티지 말고 병원 가보라고 해도 이미 수의사임에도 불구하고 의학에 대한 이상한 고집과 불신이 있는 남편의 대답이 어땠을까요? 내 몸은 내가 제일 잘 알아. 알지도 못하면서. 그 클리닉에서도 내 정자가 운동성이 떨어지니 뭐니 해도 임신만 잘 됐잖아. 설마 당신 아직도 내 몸에 무슨 하자 있다는 거 증명하려고 무슨 숙취만 있으면 바로 병원 달려가는 병자 취급하려는 거야? 걱정해줘도 난리라는 말이 딱 이건가 보다. 그래, 와이프 유산했을 때도 걱정 하나 없던 사람 내가 괜히 걱정해줄 필요 없지. 속이 쓰리고 아파서 변기에 앉아서 살든 말든 알아서 해. 제 말처럼 남편은 변기에 앉아서 살진 않았지만 정신을 잃긴 했습니다. 새벽에 심한 복통으로 화장실에 들어간 사람이 쓰러져서 급하게 119에 신고를 해 응급실에 갔었거든요. 기절해서 응급실까지 오니 본인도 심각성을 인지하게 됐는지 그 다음날 건강검진을 받게 됐어요. 그런데 내 몸은 내가 제일 잘한다고 자신만만하게 외치던 말과는 다르게 남편 본인도 또 옆에 있던 저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결과를 마주하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대장암 2기라네요. 그나마 2기 중에서도 종양의 침범이 심하지 않은 2A기였지만 일단 이 암이라는 그 한 글자만으로도 사람의 사고를 정지시킬 만한 충격이었죠. 난임 클리닉 검사 결과 들었을 때보다 더 멍해 보이는 남편은 제게 이 말을 우선으로 했어요. 일단 우리 부모님한테는 절대 말하지 마. 내가 조금 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어떻게 말씀드릴지 정리한 다음에 할 테니까 그 전까진 절대 말하면 안 돼. 나 암이라는 거 아시면 우리 엄마 아버지 정말 쓰러지셔. 그 말이 이해가 충분히 가는 게 제게 그동안 어떻게 했든 남편은 부모님 말이라면 뭐든 예스인 효자이기도 했고 3대 독자 하나 보고 산 부모님께 이 충격적인 소식을 전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치료 전에 빨리 말하는 게 낫긴 하겠지만 그 마음을 알겠어서 남편에게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남편대로 부모님께 어떻게 말을 할지 정리를 했고 저도 이혼을 생각하던 와중 남편이 암이라는 걸 알게 됐으니 어떻게 해야 할지 다시 정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솔직히 마음이 뜨긴 했지만 당장 암인 사람과 이혼을 하는 게 모양새가 묘하잖아요. 물론 괜한 기분 탓이고 상관이 없다 생각할 수 있지만 마지막까지 책 잡힐 일 만드는 것 같고 이래저래 고민이 많아지고 있는데 전혀 생각지도 못한 도움의 손길이 제게 내밀어졌습니다. 남편이 대장암 판정을 받고 한 달이 채 지나기도 전에 시어머니께서 저를 호출하셨어요. 평소에는 그냥 전화로 문자로 용건만 말씀하시는 분이 만나서 할 이야기가 있다고 괜찮으면 시간 좀 내달라고
제가 편한 시간과 장소를 말하라는 겁니다. 시작부터 느낌이 좀 이상했죠. 아니나 다를까 시어머니께서 만남 전부터 마치 제 편의를 봐주는 척 행동했던 건 다 이유가 있었어요. 약속한 한적한 카페에서 시어머니를 만나 자리에 앉자마자 시어머니는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미정이가 우리 가족 되고 이제 7년이 좀 넘었나? 기억나니? 내가 너희 결혼 전 너한테 꼭 부탁했던 거 하나 있었지? 어떻게 있겠어요. 그때뿐만이 아니라 7년 내내 잊을 수가 없게 하셨잖아요. 며느리보다는 점점 애 만드는 기계처럼 저 사람 취급도 안 하셨죠. 오버하지 마라. 내가 얼마나 절박하면 그랬겠니? 그러는 넌 네가 7년 동안 그 약속을 잘 이행한 것 같니? 이행을 하고 싶어도 어머님 아들 정자에 문제가 있어서 계획이 틀어졌죠. 저도 어머님도. 아직까지 준호 탓하냐? 아니, 진짜 준호 몸에 문제가 있는 거면 왜 그땐 임신이 됐었겠니? 그리고 진실로 누구한테 문제가 있어서 임신하고 나서 유산이 됐겠어? 의사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제 몸 상태 때문에 유산이 된 게 아니라 초기 유산은 이미 착상부터가 불안정해서 아유, 됐어. 지금 너하고 뭐 의료적인 얘기 따지자고 부른 게 아니니까 그냥 내가 까놓고 얘기하마. 나 이대로 우리 강씨 집안 핏줄 포기 못한다. 네가 아니라면 다른 며느리를 들여서라도 손주 내 품에 안아야겠어. 어머님, 그럼 지금 그 소리는 설마... 그래, 네가 이제라도 우리 준호하고 이혼했으면 좋겠구나. 아주 깔끔하게. 옛날 같았으면 그냥 첩으로 들이면 되는데 그게 불가능하니 어쩔 수 없지. 안 그래? 어차피 너도 준호한테 문제가 있어서 임신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준호랑 끝내고 새로 시집가서 네 애 봐야지. 무슨 물건이 불량품이니 환불하고 싶다고 하는 것 같네요. 죄송하지만 저는 어머님과 같은 수준이 아니라서요. 애 하나 낳자고 그 목적으로만 한 결혼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사랑하고 같이 살고 싶어서 한 결혼이라서 애 못 낳는다고 헤어져서 새 사람 찾는다는 발상 자체를 안 해봤네요. 예, 너 정말 준호를 사랑하면 더 이혼해줘야 하는 거 아니니? 내가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준호 앞으로 정말 좋은 선자리 하나 들어올 것 같다. 준호가 재혼이어도 괜찮다는 아가씨 하나가 있어. 집안도 나름 훌륭하고 일단 몸이 너처럼 이렇게 마르지만은 않다. 너도 그 아가씨 보면 알 거야. 체형이 딱 애 잘 낳을 체형이거든. 그러니까 이 기회 날아가기 전에 준호 혼자 되게 해줘. 내가 맨입으로 이런 부탁하는 거 아니다. 준호 재혼에 잡음 안 가게 조용히 이혼해준다는 조건으로 내가 1억 위자료로 쳐서 줄게. 너 준호랑 살고 회사 다니면서 모은 그 푼돈 우리는 만지지도 아니 쳐다도 안 볼 거야. 너 가져가. 어떠니? 참 끝까지 천박하고 노골적이더군요. 얼마나 손주를 원하면 저렇게 눈이 돌까 싶었습니다. 제안 자체가 저를 모욕하고 있긴 했지만 가만 생각해보면 이건 제게 기회인 거잖아요. 친히 먼저 위자료까지 주시면서 이혼을 하라고 하다니 오히려 땡큐라고 할 수도 있었죠. 저는 생각지도 못한 기회에 웃음이 비실비실 새어나올 것 같은 걸 일부러 어처구니 없는 헛웃음으로 가장하고 말했습니다. 어머님이나 제 남편을 보면 어머님이 그렇게 보고 싶은 강씨 집안 핏줄 그거 그렇게 대단한 것 같지도 않은데 왜 그렇게 그 유전자를 보존하는데 목을 매시는지 저는 평생 이해를 못할 것 같네요. 아휴, 근데 제가 이제 와서 그걸 이해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겠어요? 네, 헤어질게요. 헤어질 테니까 어머님 말씀하신 대로 내일까지 약속하신 위자료 1억 보내주세요. 입금 확인되는 대로 어머님 소중한 아들 곁에서 깨끗하게 사라져 드릴 테니까요. 시어머니는 몇 번씩이나 제 말이 진심인지 물었고 걱정 말라고 돈 꼭 보내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정말 다음 날 제 통장 잔고에 1억이라는 금액이 찍힌 입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시어머니께 문자가 왔는데 입금 확인하는 대로
짐 간단히 챙겨서 그 집에서 나가고 이혼 소장 작성하면 제출 전에 사본 만들어서 본인 두 눈으로 생생하게 확인해서 확실히 하게 직접 가져오라고 하시더군요. 알겠다고 하고 저는 그날 퇴근하자마자 이민 가방 하나를 사서 집으로 가서 짐을 챙겼습니다. 당장 필요 없는 짐은 이혼 절차를 밟으면서 빼면 되니까 필요한 짐만 간추려서 챙겼어요. 근데 제가 한창 이민 가방 절반을 채웠을 때쯤 남편이 퇴근해서 집으로 왔더라고요. 남편은 아직 시부모님께 본인 몸 상태를 알리지 않았었고요. 안방으로 들어온 남편이 저와 제 옆에 있는 이민 가방을 한 번씩 보더니 뭐 하냐고 물어서 있는 그대로 대답을 했습니다. 당신 어머님이 당신이랑 이혼하래. 당신 두 번째 장가 갈 수 있는 선자리 들어왔다고 얼른 나가라는데? 그래서 난 나가려고. 뭐? 아니,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이혼은 뭐고 선은 또 뭔데? 자세한 건 당신 어머니한테 들어. 아마 재혼할 여자 사진도 보여주시고 자세히 설명해 주실 테니까. 내가 수요일까지는 바빠서 빨리 이혼 변호사 알아본 다음에 소장 보내줄게. 당신은 이혼해서 그 여자랑 재혼하고 당신 어머니가 그렇게 원하던 자식들 낳아드리면 되는 거야. 아니, 그게 지금 말이 되는 소리야? 당신, 지금 내가 어떤 상태인지 알잖아. 알아. 누구보다 잘 알지. 그래도 한 지붕 아래서 같이 살았는데 나도 일말에 정이 있어서 당신 떠나는 거 최대한 미루려고 했는데 당신 어머니가 도저히 도와주시질 않네. 그래도 걱정 마. 당신 이혼 경력도 아무 상관도 없다고 하니까 운 좋으면 병수발도 기꺼이 들어주지 않을까? 나는 이미 애 낳는 기계 취급받느라 지쳐서 그 짓은 못하니까 두 번째 장가 가서 한번 새 출발해봐. 대충 싼 이민 가방을 들고 나오는데 남편은 제가 택시를 타기 직전까지 저를 붙잡았어요. 계속 다시 얘기 좀 하자고 기다려보라고 했지만 저는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날 바로 친정에 갈 수는 없어서 일주일 정도 회사 근처 비즈니스 호텔에서 지냈는데 아니 이 인간이 어떻게 한 건지 일주일이 넘어 8일이 되는 날 저를 찾아와서 다시 붙잡으려고 했어요. 어떻게 암까지 걸린 본인이 새 출발이냐고. 제발 나 좀 버리지 말라고. 당장 본인 건강 아는 사람 저밖에 없다고 도와달라는 겁니다. 당연히 전 코웃음을 치고 무시했고요. 저는 이미 이혼 소장 쓰고 제출했다고 무슨 말을 하든 무슨 짓을 하든 붙잡히지 않을 거라고 경고도 했고요. 그리고 며칠 후 시어머니가 말씀하셨던 대로 저는 이혼 소장 사본을 시어머니에게 가져갔어요. 근데 그냥 드리기에는 이 상황이 너무 아까운 겁니다. 그래서 그 소장 사이에 집을 나오면서 챙긴 종이를 함께 넣었죠. 시어머니는 만족스럽게 소장 사본을 넘겨보시다가 갑자기 인상을 팍 쓰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뭐니? 이거 뭐 잘못 들어간 것 같은데 진단서? 맞아요. 제가 시어머니가 요청한 이혼 소장 사본 사이에 슬쩍 끼워 넣은 건 바로 남편의 대장암 진단서였어요. 저는 머리통 속에서 지진이라도 난 듯 눈동자가 여기저기로 흔들리며 진단서를 훑는 시어머니에게 어머, 그게 거기 있었어요? 아, 남편, 아니 준호 씨가 먼저 절대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라고 태연하게 말했고 시어머니는 아, 아이고 내 새끼, 내 아들, 이게 무슨 일이야? 라고 부들부들 떨더니 벌떡 일어나 먼저 자리를 떴습니다. 아들이 새 출발을 할 수 있다는 희망도 이제는 손주를 볼 수 있다는 희망도 눈앞에서 산산조각이 난 기분이겠죠. 근데 그 산산조각 난 희망을 어떻게 해서든 이어붙여서 살리고 싶으셨나 봐요. 이 일이 있고 5일 뒤에 시어머니께서 제 회사에 찾아오셨습니다. 이전과는 판이하게 다른 태도로 저를 미정아 라고 부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정말 너밖에 없다. 준호도 너 아니면 안 된다고 당장 가서 이혼 취소하라고 하고 선자리 난 쪽에는 차마 내 아들이 아휴 암이라고 말도 못했는데 미정아 내가 정말 잘못했다.
내가 너를 너무 과소평가하고 갈시했어. 미안하다. 내가 이렇게 빌게. 그러니까 다시 준호한테 저기요. 장사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죠. 여기저기 하자 날대로 난 물건 남들은 거저줘도 안 갖는다고 해서 되팔지도 못해서 처치 곤란하게 됐으니 저한테 떠넘기시려고요? 그리고 저랑 어머님은 이미 거래가 끝났는데요. 그렇게 다른 사람한테 아들을 떨이처럼 넘기고 싶으세요? 아, 누구든 괜찮다면 그 사람 휴대폰 뒤져서 자주 가는 룸살롱에 연락 한번 해보세요. 아는 아가씨들 많았거든요. 대단한 강씨 집안 핏줄 이어줄 사람이라면 출신도 직업도 상관없다면 아마 그 정도면 만족하실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원하시던 대로 젊은 아가씨들이 많을 텐데 전 이제 그쪽 집안이랑 아예 엮이고 싶지도 않고 볼 일도 없으니까 더는 귀찮게 하지 마세요. 여기 올 시간 있으면 아픈 아들 얼굴 한 번 더 보시던가요. 예, 미정아, 미정아. 끝까지 포기를 못하겠는지 어찌나 제 이름을 애절하게 부르는지 누가 보면 단 한순간이라도 시어머니나 제가 애틋했었을 거라고 착각할 만했죠. 이혼이 마무리되고 딱 한 번 전 남편에게 장문의 문자가 왔었는데 거긴 이제 어머니가 당신을 귀찮게 하지 않을 거라는 말과 함께 제게 미안하고 지금은 병원 문을 닫고 치료 중이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누구보다 제가 행복했으면 한다고 늘 미안하고 그동안 미안했다는 일종의 영원한 결별의 문자였습니다. 그 문자를 받았을 때 과연 제가 무슨 감정을 느꼈어야 할까요? 내용이 복잡하고 긴 것과는 다르게 저는 그냥 허무하기만 했습니다. 한때는 누구보다 가까웠던 사람이 한순간 지구를 한 바퀴 돌아도 모자랄 정도로 먼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게, 그리고 결혼이라는 관습이 상당히 사회적으로 과대평가됐다는 생각도 들고, 예전에는 그렇게 아이를 갖고 싶었는데 오히려 그때 임신을 했었다면 인생이 더 복잡해졌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고개를 끄덕이게 됐습니다. 혹시 이혼이라는 걸 정말 두려워했다는 말 기억하시나요? 근데 이혼 정말 별거 아니더라고요. 물론 심적으론 많이 힘들긴 했지만 그 어떤 관계가 끊어낸 다음에 이 정도의 고통을 겪지 않을까요? 그리고 오히려 이혼이라는 게 제게 긍정적인 효과를 준 게 동기부여가 되더라고요. 위기가 곧 기회라고 이 실수를, 과거를 어떻게든 뒤로하고 더 행복하고 잘 살아야겠다는 생각에 뭐든 시작하게 됐습니다. 수영도 배우고 승마도 배우면서 이전에는 안 해보고 못했던 걸 하면서 제 시간을 찾아갔고요. 제 새 출발을 전적으로 지지해준 부모님과 동생에게 걱정 말라고 잘 살 거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 당장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걸 찾기 시작했어요. 동화 속에서 마냥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다는 상투적인 결말이 아니라 귀여운 동물들이나 평일 오전에 한적한 산책, 동네에서 맛집이라고 유명한 베이커리 오픈 시간에 맞춰서 가서 막 한 빵과 커피를 함께 먹고 회사에서는 프로젝트가 시작되면 내일이 없는 것처럼 집중을 하고 성과를 내고 또 실패를 하면 거기서 또다시 기회를 잡는 그런 현실에서의 행복을 말이죠. 그 전에 나를 짓누르던 고민과 부담과 억압에서 벗어나고 나니 내 주변의 나를 이렇게나 행복하게 하는 게 많다는 걸 알고 새삼 놀라웠습니다. 인생은 허무하고 덧없고 내가 투자한 만큼의 보상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몇 배의 상처를 받는 것처럼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거니 오히려 더 현재에 집중해서 조금이라도 더 좋은 기억을 쌓아가는 게 당장 내가 나를 위해 할 수 있는 거라는 걸 알았네요. 또 이렇게 제가 늘 힘을 얻고 웃고 울고 화를 내면서 즐겨 듣는 사연튜브에 제 이야기를 솔직하게 보내 여러분과 공유를 하고 응원을 얻고 또 위로를 받고 꾸중을 듣는 것도 그 행복한 기억들 중 하나겠죠.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께 제게 또 다른 행복한 기억을 만들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부디 여러분께서도 제 사연을 들으시고 잘 들었다라는 기억을 남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늘 행복하신 기억을 쌓아 나가시길 바랍니다.